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빛 순례 이야기를 총문에 와서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세세한 말씀을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눠야 훨씬 더 좋을 일이긴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쩌면 좀 특별한 것, 이 순례단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어떤 특별한 것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얘기를 정리할까 싶습니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실상사에서 한 100일에 한 번씩 지리산 연찬이라는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는 좀 진보적인 분이긴 한데 대단히 이제 막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10대분 내외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100일에 한 번씩 하는데, 북미 간에 어쨌든 말로는 핵전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대단히 이제 고조되어지고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가 불안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때 마침 이제 지리산 연찬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나라 걱정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들이 좀 구체화된 셈입니다. 첫 번째가 은빛 순례의 성찰적 문제의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극단적인 분열이 없어도 식민지, 분단, 전쟁, 분단 70년이 되었을까 하라고 하는 이런 물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 만약에 이승만과 김정일 이 두 분, 그리고 두 분과 함께하는 세력, 이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어도 분단이, 동족 상잔이, 분단 70년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났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이 분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거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거의 어쩌면 뜨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물음을 물으면서 뭔가 길을 찾아보자 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 안의 분열과 냉전의 결과, 아이들에게 전쟁이 한반도를 넘겨주는 어른이 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자괴감으로 몸이 떨려왔다. 이 부분은 이제 이부영 선생 같은 경우가 한 예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전쟁 불안이 그렇게 고조되어지니까 아들과 딸들이 와서 이민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상의를 하게 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손자 손녀에게 전쟁 불안에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를 넘겨주는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건 차마 해서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괴심,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자기 손자 손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는 그 불안에 그야말로 쩔쩔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겨주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겪으면서 그런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됐고, 뭔가 늦었지만 또는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평화의 한반도를 넘겨주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를 하는 게 남은 생 동안에 해야 될 자기 일이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모아졌던 겁니다. 두 번째, 은빛 순례자의 발심과 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냉전을 녹이고 풀어냄으로써 전쟁 방지는 물론 손주들에게 평화의 한반도를 선물하도록 하자, 이런 마음들을 냈던 거죠. 남은 생을 열정 다해 걷고 묻고 듣고 배우고 대함으로써 함께하는 마음을 모으는 순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연찬에서 입장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독립선언 내용의 완성. 우리는 독립정신을 기린다고는 늘 해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독립선언의 내용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뭔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그동안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해왔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은빛 순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 또는 그런 징검다리를 놓는 좀 그런 역할이 되도록 좀 해보자, 뭐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래서 방방곡곡 남녀노소가 함께 100년 전에 대한독립을 외쳤듯이 100주년 되는 3월 1일 날에는 범국민적으로 한반도 평화 국민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빛순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은빛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빛순례는 비록 전쟁 불안 상황에서 이 얘기들이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쭉 어쩌면 2000년 초부터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쭉 고민하고 모색해왔던 과정이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순례로 나타났던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앞장선 걸로 좀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에 생명평화 탁발 순례라고 하는 것을 2004년도 3월 1일에 시작을 해서 약 5년간 한 3마일을 걷고 한 8만 명을 만나서 생명평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걷는 길 문화와 또는 걷기 문화, 이런 것들을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는데 사실은 크게 작용을 한 셈이죠. 그게 아마 지리산은 둘레길로 나타났고, 그리고 제주도는 올레길로 나타나고 있고, 전국에서 사실은 걷는 길과 걷는 문화가 어쩌면 유행처럼 좀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제가 화쟁위원장을 맡아서 종단에 일을 할 때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라는 이름으로 역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아픔을 함께 하기도 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월호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준 그런 교훈과 그런 정신들이 있는 건데, 결국 결론은 따지고 보면 희망을 만들어내야만 이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희망을 만들어내야만 이 한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좀 희망을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희망의 길찾기 세월호 순례를 3차례 했습니다. 인천항에서 평목항까지 550km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첫 길을, 아이들 문제니까 걷자 해서 아이들이 55일 걸었고, 그 다음에 어른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제 그렇게 하고
이런 정신을 계승해 가겠노라고 해서 당시에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길을 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걸 이어가겠노라고 아이들한테 깃발을 넘겨받았고 아마 이런 맥락들이 쭉 이어져서 은빛 순례로 이것이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현충원 참배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내용은 이부영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일생 정치인으로 살아왔고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현충원을 뭐 수시로 갔던 분이죠. 그래도 그동안 한 번도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서 분향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건 일종의 우리 안의 편가름, 우리 안의 냉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건데요.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미래로 가겠는가? 어떻게 한반도가 우리에게 희망의 한반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디선간 이 얼어붙은 걸 녹여내기도 하고 이 막혀있는 벽을 허물기도 하고 엉켜있는 것을 풀어내기도 하고 어선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적어도 은빛 순례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 일생에 처음으로 은빛 순례를 하면서 첫 걸음을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 또는 뭐 저기 저 박정희 대통령 묘 또 김영삼 대통령 묘 이렇게 해서 분향을 했습니다. 어쩌면 뭐 이 하나의 몸짓이 은빛 순례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이부영 선생님께서 대단히 힘들어 하긴 하는데 하고 난 다음 이야기는 야 이거 참 하고 나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이걸 넘어서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또는 한반도 우리 땅에서 뭔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겠다. 반드시 이 부분을 넘어서 이런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됐다.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장의 실상과 목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에 가서 보면 참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 맺힌 아픔들이 어쩌면 우리 산천 어느 한 곳도 그렇게 피 맺힌 아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장소도 그렇거니와 그것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슴에도 분노로, 증오로, 원한으로, 원망으로 그야말로 참 어떤 핏덩어리처럼 엉켜 있는 거죠. 핏덩어리처럼 이게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있는 아픔을 풀어내는 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만 그냥 이겼다, 졌다, 뺏겼다, 빼앗았다 이러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부영 선생이 이번에 가장 열심히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부영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헛살았다. 헛짓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일생 비행기만 타고 뭔가 폼 잡고 다녔지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살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내노라 하게 뭘 하면서 뭘 하고자 했지만 현장에 와 보니까 풀어내겠다고 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가슴에. 그래서 참 헛살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뭐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현장은 그렇습니다. 남북의 냉전은 다행스럽고도 정부가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보자고 지금 이제 길을 열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안의 냉전 문제는 사실은 고스란히 아직도 뭐 어쩌면 남북의 냉전보다도 더 어쩌면 풀어내기 어려운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것들은 뭐 너무나 실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남북의 냉전과 우리 안의 냉전으로 얼어붙은 피 맺힌 응어리가 겹겹으로 쌓여 있다. 따라서 현장 주민들은 이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이거 좀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절규가 사실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뭐 참 가슴에 사무치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빛순례를 하면서 뭐 중요한 지점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중요한 것은 한국 불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가야 될 때인 셈이죠. 그런데 한국 불교에 또는 조계종단에 내가 무슨 부채가 그렇게 많은지 늘 불교를 걱정하게 되고 또 종단에 대해서 또한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은빛순례를 마무리하면서는 더더욱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종단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오늘 여기 오게 됐고 기왕 뭐 이 얘기를 하자고 해서 하는 자리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의 바람 같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은 뭐 많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돼야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뭐 지금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은 다 이제 다 공유하는 내용이라고 전제를 하고 압축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또는 돌아왔던 곳곳 이건 주로 이제 불교 쪽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만난 현장 불교를 만났던 그런 느낌들 그런 걸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최근 우리가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에 우리 종단이 많은 일도 했지만 많은 사실은 상처들도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불자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사실은 훼손되고 무너져 있습니다. 출가 장부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출가 수행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존감이 심각하게 상처받고 무너져 있습니다. 불교인이 또는 출가 수행자임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내가 수행자이노라 내가 불자이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떤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그럴 수 없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도적 체계 안에서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것만 갖고는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일이 대단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불자와 또는 출가 수행자들이 받은 자존감에 대한 상처, 무너진 이 자존감, 이건 회복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일보다도 지금 화급한 것은, 어떤 일보다도 온 종단이 일어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자존감에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해내고, 이 자존감을 회복해내고, 이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할 경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그동안 우리는 조선조 1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의 멍해가 있고,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쇠사슬을 더 얹혀놓은 36년 세월이 있고, 해방 이후 오늘까지 서구문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불교 스스로를 지켜내고 불교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잠재력도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무슨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런 사연들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그래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안으로는 그런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늘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와 1700년 한국 불교의 어떤 사상과 정신, 찬란한 무슨 문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일반 시민 대중들이 야, 불교가 저렇게 하네? 정말 저건 정말 의미가 있네? 저거 참 좋네? 야, 저거를 해주는 불교라고 한다면 나도 좀 불교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네? 이런 내용을 갖고 한국 사회를 우리가 선도하거나 주도하거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의미를 느끼고 누가 보더라도 기대를 갖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근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 또는 체면 유지 수준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 이런 정도를 못 넘어섰던 거죠. 우리가 잠재력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여러 가지 시절 인연이 불교가 한국 사회를 한번 좀 한국 사회가 한번 들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종단이 일어서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 대중들이 야, 불교가 저렇게 움직이네? 야, 불교가 저런 내용을 갖고 사회에서 저런 역할들을 하고 있네? 전 이런 과정들을 잘 아마 만들어내고 현실로 보여주게 되면, 물론 이건 무슨 한번 이벤트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 적어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온 종단이 천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불교인들에게 고마워하고 또는 기대를 갖고 한국 사회에서 다른 데는 어디를 쳐다봐도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있어서 우리가 의지처가 된다. 불교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 적어도 뭔가 이런 역할들을 해내면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상처받은 자존감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불자이노라고 나는 출가 수행자이노라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은 바람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우선 두 가지로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의 냉전을 녹여낼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일용제. 이건 제가 언젠가 교육원장 스님께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근데 지금 마침 한반도가 어쨌든 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회담했고 회담을 통해서 기적 같은 많은 한계도 있고 걱정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온 결의가 사실은 가슴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평화하면 사실은 평화의 종갓집이 불교입니다. 불교. 이 평화가 현실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 악순환이 반복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전도몽상의 역사를 넘어서고자 했던 게 부처님이셨죠. 그 구체적인 몸짓으로 보여주었던 게 전쟁 한복판에 가서 앉아있는 부처님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약소국은 부처님 나라죠. 부처님의 국가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당신은 그 한가운데에 가서 앉아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싸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것이 불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이 분노는 분노로 해결되지 않는다. 증오는 증오로 해결되지 않는다. 원한은 원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인내와 관용과 평화로만 이 악연은 끝날 수가 있다. 이건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한 한 장면이 전쟁 한복판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마침 평화가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가 우리 현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만 갖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는 좀 크게 발심하고 크게 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한반도의 냉전을 녹여낼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천도제. 이건 아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적어도 참전 국가 분들까지 다 우리 해야 되니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야심만만하게 구성하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남북도 함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유엔까지도 엮어서 한번 정말로 마지막 냉전 현장인 한반도에서 이 냉전을 녹여내고 풀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천도제는 우리 불교 전공 아니잖아요. 전공이지 않습니까? 천도제는. 다른 하나는 우리 안의 냉전을 녹여낼 우리 안의 정상회담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잘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초파일 전에 한반도 평화 기원 대법회를 종단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원효의 화쟁 정신을 많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와 한반도 현실을 놓고 보면 이 화쟁적인 길을 열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불교계가 이 화쟁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할을 좀 해주시라.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저런 정상회담이 가능했고 그 정상회담이 전 기적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중도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중도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적 같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따라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2018년에 불교를 잘 실천한 사람이 대표를 누구겠냐 하면 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상회담에 한국 사회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잘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는 일은 뭐 대통령과 정부가 남북관계를 그렇게 풀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냉전을 녹이고 풀어내고 얽혔던 것들을 뭔가 고리를 꺼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 담겨 있는 지혜를 우리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상회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앙정치판에서는 여야가 사실은 국가 또는 민족의 대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걸 불교계가 중심을 잡고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대의를 위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화쟁여회를 만든 것도 다 그런 거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은 지역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그런 문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일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는 우리 안에 정상회담을 위한 그런 뭐 천일 정진, 우리 안에 정상회담, 천일 순례 뭐 이런 것들을 이건 뭐 전 큰 돈 안 들이고도 온 종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 종단이 큰 돈 안 들이고도 기획만 좀 잘하면 어쩌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종단의 인적 자원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전 오히려 이런 인적 자원들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일으켜 세서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적어도 조계종단 불교를 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 모두가 도반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이런 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안의 정상회담 뭐 순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지금 교육원장님도 계시고 포교원장님도 계시고 또 어쨌든 조경단을 움직이고 있는 실제 실력자분들이 다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의 자존감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감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가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 이런 일을 한다면 저도 나서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제 생애에서 아마 이런 제안은 결국 마지막 자리가 아니겠는가. 제 생애에서 마지막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천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